오늘 마지막 저희 시간인데요. 저희가 11장, 12장,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11장, 11장 무한의 끝에 대해서는 전지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장 정보, 정의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3장 신비에 관해서는 박돈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1장 무한의 끝에 대해서 전지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2장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바꾸자 했습니다. 11장 무한의 끝, 무한의 끝,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빅뱅 시기에 우주가 무한히 작은 단일한 점이랍니다. 무한히 압축되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양자 중력을 고려할 때 그러한 무한히 작은 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중력은 무한히 작은 점이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플랑크 규모보다 더 작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우주도 플랑크 규모보다 더 작을 수가 없습니다. 어, 양자 중력의 무한에 한계를 가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력과 같은 힘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행히 시작하고 파인만과 그의 동료들이 1950년대에 완성한 양자장 이론은 그러한 힘들을 잘 기술하지만 수학적으로 부조리한 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밑에 보면 음, 양자장 이론의 무한들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과정에서 따라온 것입니다. 바로 공간의 무한한 가분성이죠. 연속적인 공간의 무한한 점들 어디에서도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고, 바로 이 때문에 계산의 결과가 무한해지는 일이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양자 중력을 고려하면 공간은 무한히 나눌 수 없으며 점들도 무한히 많지 않고 합해야 할 무한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28페이지 표 보면 발견된 여러 가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양자 중력에 대한 발견된 거를 그 표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론 물리학의 발견된 기본 한계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최대 속도의 존재를 발견했고, 양자역학은 최소 정보의 존재를 발견했고, 양자준역은 최소 길이를 존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크기에 대한 쭉 설명이 228페이지 해가지고 229 중간까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밑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은 경계가 없는 유한한 우주를 생각하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크기는 약 1000억 광년입니다. 이 길이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최대 크기이고 1에 0에 120개가 붙인 수고 따라서 프랑크 규모와 우주적 규모 사이에는 120제곱 차수의 크기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그러나 유한하다고 합니다. 23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무한의 10년이 아닙니다. 광대한 바다이기도 하지만 유한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계산을 보면 모리아를 세고 아래 수가 유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리알 계산을. 그래서 231페이지 위에서 보면 바닷가에 있는 모리알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있는 모리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손쉽게 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리알 계산은 쾌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중요한 것은 어제의 무지가 오늘 밝혀줄 수 있고
오늘의 무지가 내일을 밝혀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의 무지가 오늘을 밝혀줄 수 있고 오늘의 무지가 내일을 밝혀줄 수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뒤에 보면 모래알 계산은 세련된 쾌활함은 대담한 수학적 구상이고 고대의 가장 특출한 지성의 탁월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만 지식의 원천을 다른 것들에게 위임하려 하지 않는 이성의 당당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한에 맞서는 작고 신중하고 하며 더없이 지성적인 선언, 목매주의에 반대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공간의 알갱이를 세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이지만 유한입니다. 오직 우리의 무지만이 무한일 뿐입니다. 모래알 계산에 대한 정의를 양자중력의 모래알 계산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챕터가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음으로 제 12장 정보 정의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빅뱅의 이 시기에 우주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블랙홀의 열속성, 그다음에 무한을 제게 우주는 유한하다는 그 개념에서 일단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으로 본다면 이제 정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정보에 그 물리학에서의 정보는 뭐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보에 관한 부분 자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그 개념으로 이 챕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 이야기했던 그 원자에 관한 어떤 이제 그래서 고대부터 원자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그 쭉 넘어왔고 양자, 그 양자 중력에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정보라는 개념에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234페이지 보시면 이 정보의 개념이 물리학이 새로운 단계를 주는 열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보의 용어는 열역학의 기초이자 이 양자역학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매우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보라는 개념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정보의 과학적 개념 1848년 미국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에너지 크로더 세넨이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는 어떤 것이 가능한 대안의 수를 측정하는 거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으면 이 1부터 6까지 나오죠. 그래서 정보의 양은 n에서 6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생일을 모를 때 그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65일이 있으니까 n은 365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개 대신에 s, 자기는 세넨의 개념에서 s를 쓰는데 이 밑에 로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S는 로그 2, N을 이야기하는, N은 대안의 수입니다. 그래서 로그 2의 2가 1이니까 S2는 N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 사이의 정보들은 바로 비트라죠. 우리가 1비트가 2이듯이 그래서 이 비트라는 개념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2비트의 정보는 네 가지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3비트의 정보는 그 다음에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는 그 로그 2의 2는 1이듯이, 그러니까 그 정보 S1이 두 가지고 S2가 네 가지고 S3가 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3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8이라는 그 대안의 수가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렵고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둑 안에 손에 있다는 것을 국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보의 개념은 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는 거죠. 이 내가 뭐 주사위다, 손에 든 바둑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한되어
있는 속에서 정보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 일어날 셀은조차도 전화기 회사에 있었는데 전화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전화선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바로 정보다. 대안들 사이에 구별하는 능력을 전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물리학과 다른 물리계를 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의 개념으로 일단 보자는 거죠. 서로 튕기고 당기고 달라붙는 원자만이 가득한 바지로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해서 사물에 맞물려 있는 물질에 대해 무언가를 더하는 건데 바로 뭔가를 더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원자가 있고 또 뭔가를 더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은 이 형상을 절대적인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 자체의 존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이데아는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실체적으로 눈에 있는 다리가 4개 고 등이 9번 그 말 전체 자체는 이데아인데 우리가 말로 하는 말은 말임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형상이라는 거죠. 뭐 이래서 검정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그리고 작은 새끼 말도 있고 큰 말도 있는데 이 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원 물질에 존재하는 그 말의 말임.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아시트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리트 원자와 결합할 때 결합하는 방식이나 형태, 구조,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파벳도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20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이 다양한 A부터 Z를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그 단어가 되어지고 문장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시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극이 되고 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서로 배열되는 방식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개념을 물리 세계에서 어떻게 이 정보를 이해할 것인가. 결과는 저는 양자 중력에서도 많은 경로의 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로의 수들을 그 정보라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원자들이 배치된 방식, 다른 원자들에게 배치하는 방식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자들이 다른 집합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를 공유한 바이러스도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새로운 세포는 그 부모와의 종가의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담고 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용근이나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위 조상 때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현재 정용근이라고 있지만 정용근도 하나의 이 정보라는 거죠. 다른 많은 정용근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것도 이제 나를 형성하는 정용근이 나는 지금 현세에 있는 이 정용근이라는 그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실제적으로 살아가 있는 정용근, 지금 현실에 있는 정용근은 나의 우때의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생각들도 곧 원자에 일어나는 생각들도 이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원자들의 집합 상호들의 네트워크다. 그 238페이지 보면 이 상호관계 네트워크고 물리적 사이의 상호적 정보의 네트워크도 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세너는 이제 정보를 셀 수 있다는 세너의 아이디어를 응용한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상호 정보의 네트워크가 우주에 존재하는 사실을 일단 이해한다면 과연 이걸 물리학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열이라는 겁니다. 열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무엇인가? 이 뜨겁다는 물체 자체가 뜨겁다는 것은 뭘 압니다. 그래서 이 통계 역학을 만든 오스트리아의 루비트 볼츠만은 열은 분자의 무작위한 미세 운동이고 커피가 뜨거울수록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공기는 차고
커피가 뜨거운 경우에는 상하는 분자에 가능한 수의 상태, 커피가 차고 공기가 약간 뜨거워지는 경우는 상하는 분자에 가능한 수의 크기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식어가면서 약간의 에너지가 공중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곧 움직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의 분자가 더 천천히 움직이지만 공기의 분자는 더 빨리 움직이게 돼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찬 공기에 열을 흡수하여 더 뜨거워졌다면 그 정보가 증가되고 그 정보의 결핍은 곧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졌다는 것은 정보가 증가할 거고 그 정보가 그 결핍 떨어졌다는 것은 곧 정보의 감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볼트만의 생각은 이제 오히려 이그 56살 나이에 두인에서 자살했습니다만서도 S 이퀄 K 로그 W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대안의 수의 대수로 표현하고 볼트만 이 열역학에 사용되는 엔트로피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결핍된 줄어든 음수의 수로 정보하게 되고요. 이 정보의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엔트로피의 총량은 증가해야 하는 수로 나타난다. 그 엔트로피의 감소는 정보의 어, 에, 그, 그 정보의 감소가 곧 엔트로피의 증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요즘 열역학에 나는 엔트로피가 이 지금 물리학의 대하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정보량의 감소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세계의 붕괴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엔트로피의 이 증가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 열역학 베이스에서 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최근 물리학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중에 열역학의 엔트로피로 일단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 아이디어 하나는 이 바로 정보에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면적은 나눌수록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양자역학에서 일단 양자중력 역학의 한계가 있다. 우리가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유한한 개념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 어린 물리계에서 측정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안의 결과 수는 무한하고 있지만 양자 이력 덕분에 실제는 유한하다. 그래서 그 자연역학은 자연 속에서 정보는 언제나 유한하다는 사실의 발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은 오직 다른 물리학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물리학의 기술은 언제나 사용 전에 다른 물리학의 관계로서 주어지고 어떤 물리학의 상태는 그 기술은 다른 물리학에 관한 정보의 기술로 또 그 물리계의 상호 관계의 기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물리계를 기술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상호작용을 요약하고 미래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상호 조작으로 하는 일이다. 결국은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물리계는 관련되는 정보는 유한하다. 물리계에 대한 정보들은 항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정보에 관한 것은 과거의 물리계의 상호적인 결과로 얻는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미래의 어떤 물리세계의 상호적인 결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은 양자물리학의 입자성의 특징을 지고 유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 가정은 양자역학의 비결정성으로 있는데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예측하는 무언가에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 우리가 관련성을 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정보의 개념을
다시 양자역학으로 뭐 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양자 중력의 아버지인 존 힐러입니다. 그는 each from bit,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사이에 최소한 대안인데 이 물리학의 이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의미는 곧 정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표면의 넓이가 그 표면을 교차하는 루프의 어, 스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스핀이라는 것은 n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에 결핍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블랙홀의 열의 계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블랙홀의 이 표면의 에어차는 표면의 양자역할 n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결과는 이제 엔트로피 블랙홀에 연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블랙홀의 영번 정보량은 블랙홀의 넓이의 A의 A, 이 넓이에 의해서 이 블랙함이 크면 클수록 결핍되는 줄어드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솔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는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보는 에너지 이제 쭉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분산돼 그 안에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정보량은 쭉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새까맣고 양자의 표면이 이렇게 쭉 형성되고 어떤 물질이 쭉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쭉 빠져오는 그 정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걸 시각화해서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정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정보 블랙홀 속에 사라진 정보는 이제 블랙홀에서 넓이가 연관된 엔트로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야코프 베케슈탄이 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랙의 열 봉사의 방출, 천천히 증발하여 빠져나 작아지다가 블랙홀을 미시에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을 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시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열이론, 통계역학, 열역학, 정보 이론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열 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기울어는 열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발생하고 나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간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촬영하고 나서 거꾸로 돌릴 수 있죠. 이거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돌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땅을 데우는 거죠.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열이 발생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열에 관한 부분, 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마차는 곧 열을 발생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246편에서 태양을 스스로 소멸하면서 그 수도기 바다는 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달도 언젠가는 지구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달의 에너지는 달과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지 항상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변수는 평준화되어 있다. 그 10시간이라는 불수는 왜 시간이 열 솟아을 나는지 이해하는 대신에 열 솟아의 시간이 났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개념은 이 평균화된 평균의 그 상호작용된 사실에 있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물리학의 이 열 시간의 아이디어는 시간의 개념과 열에 대한 변화, 열이 변화되는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 우리의 일상은 경험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것에서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열 변화 있듯이 시간에 대한 변화, 시간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평균을 경험하는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246페이지에 평균은 언제나 열이 분산되고 그 자체가 시간을 생성한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우리 시간의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익숙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 평균을 우리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이 평균값에 이 시간의 효과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다 시간은 우리의 무지인 거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시간의 평균들은 우리의 무지, 평균값으로 인식하는 우리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실제의 정보는 뭐냐? 실제와 정보의 관계는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커피와 온도를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자의 속도에 대한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법칙과 우리 자신의 온도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규정하고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속도 사이의 상관이 우리하고의 이 속도간의 상관이 없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체계들은 페이지 249페이지 정보의 체계들은 우주 상호간에 언제에 존재하고 실제를 이야기할 때서는 실제 말해주는 세계관은 연결망, 상호의 연결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가로 이 이야기들이 이 정보의 그 형태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여자아이가 처음 생각하는 날, 자아가 형성되는 날, 우리의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 사실 정보의 이 상호 관계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관계로서 정보로서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생명이라는 형상은 생명을 본다면 그 생명이 환경에 주는 외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DNA, 면역체계, 감각, 신경계, 복잡한 컴퓨터,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이 결과는 저는 상호 관련성에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거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 정보의 양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인가라는 상호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데모크라시 다시 페이지 252페이지 갑니다. 데모크라시는 이 순수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배열되는 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비출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비추는 그런 순서인데 데모크라시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신체 구조가 아니라 그 속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관계에서 연결망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다른 관계들과의 우리의 알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상호적 정보의 풍부한 연결망 속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하나의 매듭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의 세계는 결국은 우리 알매라는 우리 자신이 원자로서 존재하는 그 관계망에서 이 매듭으로 지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의 매듭이다라는 것을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입니다. 그 정보라는 개념으로서 이 물리학의 열역학까지 다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13장 신비에 관해서 박도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유
권한 주세요. 네, 공유했습니다. 어, 제가 발표할 것은, 4강 우리가 보는 세계 넘어 13장 신비,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새로운적인 것보다는, 과학이 도달한, 현재 과학이 도달한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완결점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모험의 여정 중에 이제 아직도 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그러한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 자체가 신비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신비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 발표 순서는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 사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과학의 신뢰성,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는 이유, 뭐 신뢰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비가 가득한 세계다 하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파이돈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구 구형설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고대에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천동설, 지동설에서 나중에 뭐 지동설이 돼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소크라테스 시절에 이미 지구 구형설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구형설을 얘기해놓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원래 무지의 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 무지, 즉 지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 요게 이게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만능이 아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는. 예. 그다음에 자신의 직관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며 선조들이 축적해온 지식을 믿지 말라. 의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의 실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겸손의 실행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면 자신의 직관을 맹목적으로 믿고서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선조들이 축적해온 지식도 옳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인다.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이 뭐 많죠. 근데 과학자들은 에,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의심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루하루 자신이 한계와 씨름하며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대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쓴 카를로 노벨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로 과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과학자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 이것이 과학을 한다는 의미다. 이게 로벨리의 그러한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은 우리가 그럼 왜 신뢰할 수 있느냐? 과학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최선의 대답을 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그러한 최선의 그 답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고 우주를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자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 과학이 준 그러한 그 대답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한 진실한 과정을 밝혀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틀릴 수 있어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 현재 과학이 준 대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배움에 열려 있고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과학이 제시하는 답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것임을 보장한다. 과학적 태도는 그러면 뭐냐? 과학적 태도는 모든 선험적인 사고와 모든 숭배와 손대서는 안 되는 모든 진리 따위를 참지 못하는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다. 아, 그러니까 아주 이런 비판 정신, 여기에 저항하는 이런 정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기존의 것을 그냥 수용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자기 철학이 이제 자기 철학을 가지려면 기존의 철학을 배운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을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의 철학을 비판하고 반항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이러한 태도. 그래서 기존의 새로운 것을 개척한 사람들을 다 보면 굉장히 이런 시대의 어떤 그 반항, 혁명, 꼭 저기 정치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그러한 혁명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과 종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답을 준다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다. 이건 과학적인 태도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가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 과학자의 길과 종교인의 그 길이 물론 이런 종교인도 겸손한 종교인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 보면 특히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서 세상을 구제할 수 있고 나를 따라라. 아,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이제 뭐 나를 따르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다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인데 양자 중력이 드러내 보여주는 세계는 새롭게 기묘하고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단순하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지닌 종합적인 세계다. 이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연구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에, 양자 중력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한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또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 속에서 펼쳐지지 않는 세계, 상호작용하는 양자장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다. 지금 우리 세계는 이런 세계다. 이게 이제 저기 이 양자 중력의 이론 거기서 얘기한 그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장들이, 양자장들이 무리를 지어 상호작용하는 조밀한 연결망을 통해서 공간도 만들어내고, 시간도 만들어내고, 입자, 파동,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다. 이 장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이 없는 세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이 없는 세계라고 결국은 끝이 있다. 무한의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소 크기가 존재해서 가장 작은 크기 존재해서 그 이하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작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무한히 그러한 세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의 양자가 시공 거품, 지난번에 그 설명하는 가운데 시공 거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공 거품과 섞이고 세 개의 영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엮어내는 상호적인 정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정보로부터 사물의 구조가 태어난다.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양자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과학의 길이라는 것은 무지를 직시하고 받아들여 그 너머를 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길이 곧 과학이 추구하는 길이다. 단테가 그런 얘기를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월성과 알물, 오타가 나네. 암인데. 암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이성, 그 이성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여전히 밝히고 탐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광대한 세계다. 아직 탐험하지 못한 세계가 남아있다. 신비로운 세계가. 그래서 이제 제 제목도 신비해요. 이 신비로운 세계, 과학이 앞으로 나아갈 세계를 종교적인 영성이 에, 밝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교와 과학이 대립, 갈등할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 15분 남았는데요. 이 본인의 생각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 선생님께서 일단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 책은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 제그 12장인가? 12장이구나. 그러니까 그 정의되지 않는 생각 이 파트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좀 10시간도 솔직히 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소화시키긴 조금 힘든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어, 그 새로운 이 정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은 어, 요게 요 현상이 나타나면 과정은 모르지만 요게 나온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은 응용하면서 실생활에 쓰고 있다라는 거 일로 가든 이쪽은 나온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중간에 관계들 우리의 존재도 관계로 정의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그럴 것 같기는 하다라는 정도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묘한 전자 하나가 바뀌면 그 물질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뭐랄까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공간과 시간의 개념 이런 이 책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양자역학적으로 최소한이 있고 무한하지 않고 최대한이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뭔가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거 지금까지 갖고 온 걸 가지고 또 계속 파고 가다 보면 나오는데 지금은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그 시간이 되게 짧아져서 인간이 거의 신의 영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면서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계속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꼰대라서 제 관념을 깨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 파트를 제가 두 번인가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그냥 쉽게 써진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관계성,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게 물질적인 이야기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신작용에 이게 그, 응용하고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조만간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게 정신적인 것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밝혀지면 좋겠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마지막까지 이 책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진숙 선생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책은 이 책, 저보다 훨씬 그래도 조금 이과적인 좀 사고를 가지신 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이 책은 진짜 그런 글이요. 까만 거는 글이요. 그냥 그 정도만 느낄 정도로 어려웠지만, 얼마나 이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까 알물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제한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지만 알면은 무지가 되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지가 밝혀내는 그 과학자들의 어떤 영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나 아까 계속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밝혀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사용하고 편리함을 하고 더 발전되고 내 개인이 발전되고 이 공동체와 이 지구가 발전되고 발견됨으로써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잖아요. 못 느끼고 사는 거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당연하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단어가 저는 이 총체적인 단어가 제한테는 좀, 가장 와닿는 단어가 어제의 무지가 오늘을 밝혀오고, 오늘의 무지가 내일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딱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어,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우주의 관계, 나와 이렇게 결국 무한이 아니고 유한일 수도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참 이 책을 전에도 읽고, 발표하면서도 이거 계속 읽으면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 사고의 벽들을 좀 상당히 허문 책이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뒤에 빅 히스토리라든지 많은 책들을 굉장히 쉽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히 충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어느 부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과학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냥 쉽게 일단 특히 받아들인 거고요. 오늘 또 박도선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무지에 대한 의식이 과학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한다. 또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큰 용기이고 거기부터 우리가 모든 게 출발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교묘하게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사고의 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뉴턴 세계, 시간과 공간, 모든 사물에 대한 입자가 있다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맥스웰이라든지 전기장을 발견한 패러데이의 사고에서 하나의 입자 가운데 장이 있다는 그 생각이 되어졌고, 1905년도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시공이 합쳐져 있다. 시간과 공간은 그게 그 뭐냐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합쳐져 있다. 그래서 시공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됐고,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공과 장도 같은 영역이더라. 그래서 하나의 그 중력에 의한 하나의 장이더라. 그 장과 입자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이 양자역학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 양자장으로, 시공은 별도로 있고 양자장으로 있고, 양자중력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양자장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론이 일단 쭉 발전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한하다라고 모든 걸 느끼는 거죠. 무한이 작고 무한하다는 개념 속에서 이미 벌써 유한하다, 이 한계가 있고 우주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 자체로 이 양자 중력에서 이 이야기는 무한이 작은 것도 무한의 그 작은 공간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개념 속에서 이 과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좀 벽을 좀 넘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과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결정적, 비연소적이다, 결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 불연속이고 입자적이고, 끊임없이 무작위로 일단 변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인지한다.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의 개념도 결국은 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이 개념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 정보의 개념도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그런 힘이 AI로 있다 본다면 그조차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 합치다 보니까 정확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거꾸로 발생하는 게, 오히려 정보가 많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정보가 합쳐지면 질수록 또 정확성은 거꾸로 어느 특정 부분의 정확성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거꾸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통찰력, 통합성.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정보가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성들이 의외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 통합을 할 것인가의 새로운 영역들이 아마 대두가 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제가 이 책을 보면 또 이 정보라는 부분에 결국은 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이 통찰력에 관한 부분이다, 통합력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순 선생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우주 전체의 하나의 기운으로 일단 보신, 기로 보신 그 통찰력에 관한 부분이 결과는 저는 다 연결된다라고 정말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세계를 바라보신 건 지금의 현실을 안겠지만, 결국 그 깨달음의 그 통합에 관한 부분, 이 기운에 관한 부분으로, 이 지극한 기운을 보는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일단 바라보듯이, 지금 이 시대도 아마 그런 통찰력 내지 통합의 그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는 그거는 관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도 결국 그 나를 둘러싼 관계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이해하고, 또 나의 무지함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관계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자연과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우주의 물리와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나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 관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통합,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이 아니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박동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서 특히 오늘 내용 중에는 모래알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모래알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안 날 텐데 이 모래알을 계산을 해내는 것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뭐에 이제 관심이 많으냐면 동서양의 회통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융합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융합하고 통합하고 통섭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학문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해서 어, 여기저기 그 양자 중력장 이론이 모든 걸 그동안 저기 해왔던 내용을 다 통합해 가지고서 어떤 통일장 이론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융합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 회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정보, 여기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이 정보잖아요. 이 정보와 이 서양의 과학에서 얘기하는 또는 뭐 그 약간 정보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학하고 이기론, 동양의 철학 중에서 이기론하고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평생 그 연구한 결론을 짤막한 그 책으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두껍지도 않아. 결론이 그거거든. 그 사람은 그 이기론의 그 이치라고 하는 그 이를 정보로 보더라고요. 정보로. 어? 동양의 이기론의 그 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보다. 정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하는데 그걸 읽고서 저도 고개가 끄덕끄덕지더라고요. 어떤 물체가 있으려면 어떤 물체가 나오려면 거기에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기론에 뭐가 있냐면은 이와 기가 이치와 기운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이치만 있어도 나오질 않아요. 만물이 나올 수가 없어. 이치만 가지고는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정보와 그 정보에 의해서 정보가 하나의 이제 이치 설계 그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구조화 같은 거잖아요. 그 구조가 있어야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집도 짓고 뭐든지 나오듯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저기 이 동양의 이기론이 그 이기 철학이 굉장히 뭐랄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거든. 이기 논쟁 가지고 조선이 망했다고 하는데 아주 이게 그 세계 철학사에 아주 중요한 아니면은 뭐 새로운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기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 우리 정보 그거 굉장히 어렵듯이 예, 이기론에 대해서 또는 뭐 정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념 잡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써도 철학자마다 과학자마다 달리 변형을 하거든. 거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숱한 이기론이 나오고 숱한 이런 저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 이기론을 그 저기 이해한 게 이해했다기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과학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과학. 과학에서 뭐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H2가 있잖아요. H2 우리가 배운 화학에서 H2가 있는데 그 H2는 수소 두 개하고 산소 그게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H2O라는 그 화학식이 이고 그 화학식에 의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학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화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소와 실제로 산소가 있어서 결합이 돼야 화학식에 의해서 결합이 돼야 물이 생기잖아요. 물을 만물이라고 생각하면 만물의 대표로 생각하면 그 만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H하고 O라는 것도 있고 H2O라는 그러한 그 화학식이 있어서 결합이 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2O라는 화학식은 E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H하고 O는 G가 되는 거지.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물이라는 만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만물이든지 다 그게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정부라는 게 개념이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때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전문 용어에 익숙치 않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어렵고 철학이 어렵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그 분야에 쓰는 용어가 거기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잘 익숙치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저도 그 오늘 김희수 선생님이 안 온 것이 참 좀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오면 논쟁이 벌어졌을 텐데 무한의 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째서 무한이 되냐 저는 맞습니다. 기대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게 아쉽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6주 동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는 책을 가지고 일단, 6주 동안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8월 말까지 방학하고 9월 달에 일단 다시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부터 일단 책을